파면 팔수록 미궁에 빠지는 사건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9일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터리는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였던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무려 34년 만에 드디어 해결됐다고 합니다. 오,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탄, 총기 다 나왔는데 범인만 못 잡았던. 맞아요. 정적입니까, 정적? 정적. 아주 좋은 추리입니다. 상대편. 지난해 6월 스웨덴 검찰은 1986년에 발생한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수사 초반 유력한 용의자였던 스티그 앵스트렘을 지목. 앵스트렘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런데 약 34년 뒤 그가 진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서야 무슨 결정적인 증거라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4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스테리한 의문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 스웨덴 검찰은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단순히 앵스트렘이 사격에 능한 군인 출신에 평소 팔메 총리의 정치 성향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앵스트렘은 이미 20년 전인 200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 이를 두고 각종 언론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좀 찜찜한데? 혹시 정치적인 압박이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죽은 사람을 그냥 진범이다. 이거는 약간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34년 전에 증거 불충분하면 새로운 게 없으면 아직 불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헐.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둔 뒤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용이다. 네,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헐.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지켰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기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네.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타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있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 씨는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샀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예,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자,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봐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사건인가요? 근데 살인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하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한 없애려고? 네.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 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그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의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그레고리를 죽였나?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본론 유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맹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어머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다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아휴.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으,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 준의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혼 위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도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가?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2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아,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그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남자의 괴이한 죽음. 자,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몰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 비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시정 관계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어? 아유, 옷의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만 난무.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이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 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 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모모를 노린 범죄의 진실.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 인물이거나 그러네.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렇지.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근데 되긴 하는데 물증이 물증은 안 나.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그래요. 진짜 중요한 네. 담소예요.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으로 2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누가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죽였나? 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 및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나 보다. 이게 이제 안보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그렇죠.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 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는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13분 사이에 사라진 그녀. 2004년 4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패트리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패트리스가 사라질 당시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찰이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전 11시 37분에 미용실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11시 50분 이후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못한 걸로 보아 패트리스는 13분 사이에 감쪽같이 실종된 건데요. 와, 13분 사이에? 그럼 납치된 거네. 13분 새에 사라졌다면 차에 납치를 해버린 거지.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강도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아, 강도의 납치. 자, 그리고 약 2년 뒤 안타깝게도 미용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스의 시신을 발견. 당시 CCTV는 없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 전과자 게리 힐턴. 그는 이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과거 시신을 유기한 장소 중 한 곳이 패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이라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트리스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연쇄 살인범 제레미 존스. 아, 그 조지아의 미용사? 내가 납치해서 강에 버렸는데. 제레미는 다른 살인 사건 조사 중 자신이 패트리스를 죽였다고 자백.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실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용의자는 범인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네. 이 사건의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사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늘 그녀가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뭐야? 야, 이거는 치정 아닌가요, 그러면? 반지가 너무 고가였으면 진짜 강도였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자, 패트리스의 아들에 따르면 새 아버지가 범인일 거예요. 엄마는 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요. 자, 패트리스는 20살 연상의 롭과 재혼. 자,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지만 롭은 패트리스의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집착했습니다. 아, 이에 사건 발생 전 패트리스는 이혼을 결심. 자, 그리고 정말 수상한 점은 롭은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집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야, 일단 거기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하지만 롭은 아내를 사랑했다며 강하게 반발. 그리고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13분 동안 주유소에 갔다고 밝혔고요.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일각에선 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계획한 뒤 청부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범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엔 흔적이 남습니다. 행동도 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모모 없는 식료품점 살인 사건.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이러면 이게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하나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어허.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2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2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드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도미니카 모모 연쇄 사망 사건. 아름다운 칼베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3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둘 다 걸 수도 없어진 있지.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아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실종아동센터는 지난해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16살 티모시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보소. 아빠 짐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린 소년 티모시 핏젠.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밤중 혼자 사라진 아이. 1991년 7월 일본 7살 이시이 마이는 집에 놀러 온 친구 2명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얘들아, 굿모닝. 그런데 우리 마이는 어디 갔니? 한밤중 부모님과 조부모님 거기에 친구들까지 함께 있던 집에서 마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해요? 납치당한 거라고 보기에는 친구들은 또 그냥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집에 가족들도 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며. 그죠? 마이만 유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괴를 당한 거라면 보통은 범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납치범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 마이는요 밤중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집 밖에 나갈 일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던 친구들의 결정적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에 마이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마이의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활하던 K가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마이가 실종되던 밤 K의 행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전철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탔어요. 근데 친구 못 만나서 첫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뭔 말이에요? K는 한밤중 집을 나섰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갔다 왔어? 자, K는 수상한 행적에 2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그날 밤 K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알리바이를 입증,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이 실종 당일 함께 잠을 잤던 두 아이들이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야? 저희가 게임할 때 K가 마이한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범인이야? 이상하네 그러면. 범인이네.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난 아이들의 증언에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고 단정지었는데요. 마이의 아버지는 회사까지 관두며 범인을 찾는 데 몰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요. 마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는 K가 너무 의심돼요, 저는. 심증으로는 뭐 K가 범인이죠, 사실. 진짜 난 모르겠다. 정말 너무 무섭다. 벌써 31년이나 지난 이시 마이 실종 사건.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불립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마이를 데려간 것일까요?